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힘세널스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 그중에서도 질의응답 세션에 좀 집중해 볼까 합니다. 미리 준비된 발표 말고요. 실제 오고 간 질문과 답변 속에서 이 회사의 현재 상황, 그리고 뭐랄까 미래 전략에 대한 단서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Q&A 세션이 사실 진짜 알짜배기 정보가 많죠. 투자자들이나 분석가들이 뭘 가장 궁금해하는지, 또 경영진은 어떻게 방어하고 설명하는지, 이걸 보면 사업의 핵심이나 방향성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번엔 진단검사, 장수 분야 진출, 또 GLP-1 약물 전략, 해외 시장 확장 같은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럼 바로 그 생생한 질의응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떤 질문들이 오갔는지,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답변은 뭐였는지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인 주제가 바로 그거였죠. 새로운 사업 분야, 특히 집에서 하는 검사, 이걸 포함한 종합 구독 서비스랑 그 장수 관련 제품 출시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나 가장 큰 장애물, 이런 걸 물었죠. 네, 정확합니다. CEO가 답변을 했는데 연말 전에 전신 종합검사 이걸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게 그냥 새 서비스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수천 달러씩 했던 이런 검사를 훨씬 싸게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건강정보 접근성을 좀 평등하게 만들겠다. 이런 균등화라는 표현까지 썼죠. 아, 균등화요? 굉장히 야심차게 들리네요. 근데 이게 기존의 고가 검진 시장이랑 좀 부딪히거나 아니면 자기네 다른 서비스랑 충돌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가격만 낮춘다고 다 해결될 건 아닐 텐데요. 2026년에 나올 장수 전문 분야의 기반이 될 거라고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단독 서비스라기보다는 좀 더 긴 그림, 개인 맞춤 건강관리 로드맵의 첫 단계로 보는 거죠. 진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솔루션을 주겠다. 이런 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진단이 그 장수 분야로 연결되는 거네요. 그럼 그 장수 분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요즘 워낙 핫한 분야라 기대도 크고 궁금증도 많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CEO 답변을 보면 현재 시판 중인 여러 성분들 있잖아요. 특정 펩타이드나 코엔자임, 그리고 GLP-1, GIP 같은 약물들. 이런 걸 조합해서 개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에요. 운동 능력 향상이나 회복 촉진, 아니면 심혈관 건강 개선 같은 좀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특히 그 BPC-157, TB500 같은 펩타이드 연구 결과가 좋다고 언급하면서 이 분야 접근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내비쳤고요. 근데 그런 펩타이드들은 아직 규제나 연구가 좀 더 필요한 영역 아닌가요?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CEO도 규제 당국이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는 뉘앙스를 살짝 풍기긴 했어요. 근데 동시에 캘리포니아에 인수한 펩타이드 제조 시설이 이미 돌아가고 있다고 했거든요. 자체 R&D를 통해서 이 분야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외부 환경에만 기대지 않고 자체 역량으로 뚫고 나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시설이 앞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자체 생산 능력까지 갖춘다. 이건 확실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이러한 진단 역량 강화가 개인 맞춤 치료 제공이나 신규 분야 확장 속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나요? 그리고 마케팅 방식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CEO는 진단 역량 강화가 신제품 출시 속도를 급격히 가속화할 거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했어요. 개인의 영양 상태나 유전적 위험 요인 같은 걸 파악하게 되면 그냥 몇 개 중에 고르는 수준이 아니라 초개인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연말까지 확보될 인프라랑 복합제재 제조 역량이 이걸 뒷받침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초개인화라 듣기만 해도 좀 복잡할 것 같은데 이게 마케팅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기존의 탈모나 성건강 제품 마케팅과는 결이 다를 텐데요. 네, CEO는 마케팅 쪽에서는 구조적인 변화를 예상했어요. 기존에는 약간 숨기고 싶은 문제들, 탈모나 성건강 같은 걸 조심스럽게 공략했다면요. 진단, 장수, 전반적인 웰빙 이런 주제는 사람들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변이랑 공유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마케팅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 지렛대요. 네, 그러니까 같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내거나 더 적은 비용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죠. 브랜드 이미지 자체도
그냥 문제 해결사에서 좀 더 능동적인 건강관리 파트너로 바꿀 기회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미래 투자를 하려면 기존 핵심 사업이 잘 받쳐줘야 할 텐데요. 마침 그 핵심 사업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돌파구는 뭐냐, 이런 질문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CFO가 답변했는데요. 사업을 크게 세 덩어리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힘즈 미국, 헐즈 미국, 그리고 국제시장 이렇게요. 각 영역 모두 성장 동력이 여전히 강하고 특히 2026년 하반기에는 오히려 성장세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봤어요. 아, 오히려요? 네, 남성 건강 힘스 쪽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치료제, 여성 건강 헐스 쪽에서는 폐경기 관리나 장수 관련 제품 출시가 새로운 모멘텀이 될 걸로 기대하고요. 아까 말한 그 진단 검사 도입이 이런 추세를 더 가속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단기적인 어려움, 뭐 역풍 같은 건 없나요? 네, CFO도 두 가지 단기 요인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첫째는 그 필요할 때만 먹는 성건강 약에서 매일 먹는 맞춤형 치료제로 고객들이 옮겨가는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영향, 복용 패턴이 바뀌니까요. 둘째는 체중 감량 약물 배송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면서 생기는 매출 인식 시점의 변화, 이것도 좀 있다고 했고요. 아, 매출 인식 시점 변화요? 네, 근데 이 두 가지 영향 모두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2026년 하반기에는 상당히 완화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단기 조정은 있지만 핵심 상업 펀더멘털은 탄탄하고 오히려 성장 가능성은 더 커졌다, 이런 자신감을 보였죠. 특히 여성 건강 브랜드인 헐스가 2026년에 10억 달러 매출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폐경기 신제품 하나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는 걸까요? CEO는 헐스 브랜드 성이라니 뭐 하나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기존의 피부과 제품들도 여전히 잘 크고 있고 경구 닛 주사제 체중 감량 사업도 중요한 축이라고 했죠. 여기에 폐경기 관리, 장수, 진단검사 같은 신규 서비스들이 더해지면서 시너지를 낼 걸로 기대하는 겁니다. 특정 제품 대박보다는 플랫폼 자체가 커지면서 정신건강이나 폐경기로 고민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새 고객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크다고 보는 거죠. 아, 플랫폼 확장 효과군요. 네, CFO도 그 점을 덧붙여서 헐스 플랫폼이 더 넓은 여성 건강 이슈를 다루게 되면서 고객 여정 초기부터 관계를 맺을 기회가 많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죠. GLP-1, 즉 체중 감량 약물 전략으로 넘어가 보죠. 누보 노디스크와의 파트너십 가능성이나 직접 만드는 복합제제 가격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CEO는 환자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게 성공 공식이라고 강조하면서 노보 노디스크와 경구용 위고비, FDA 승인 남연료랑 기존 주사제를 자기네 플랫폼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를 다시 하게 돼서 기쁘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차세대 GLP-1, GIP, 2중, 3중 작용제 같은 새로운 치료법들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죠. 제약사와의 협력이 필연적 이네비터블이라고까지 했던데요.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힘센 홀스 같은 플랫폼이 꼭 필요하다 이런 자신감인가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힘센 헐스처럼 수백만 소비자에게 바로 다가갈 수 있는 대규모 유통 플랫폼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대로 힘센 헐스는 최신 치료 옵션을 확보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고요. 서로 윈윈이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물론 노보와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협력이 더 많아질 걸로 보고 관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한편으로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복합 GLP-1 약물 가격을 최근에 내렸는데 이게 수요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나요? 뭐 품질이나 수익성 문제는 없을까요? CFO는 가격 인하가 더 넓은 사용자층에게 문턱을 낮춰서 수요를 이끌 걸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힘센 헐스의 강점인 그 세심한 의료진 지원 모델 있잖아요. 하이터치 모델. 이거랑 결합되면 가격 접근성 향상이 더 많은 사람들을 플랫폼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초기 긍정 신호를 보고 있다고 했죠. 품질 수익성 우려에 대해서는 자체 시설을 통한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생산부터 유통까지 직접 관리하는 시스템에 투자하는 게 답이라고 강조했어요. 이걸 통해 품질 기준 지키면서 비용 효율 높여서 가격 경쟁력 확보하고 그 혜택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가격 인하로 수요는 늘겠지만 아까 잠깐 언급된 단기적인 어려움, 4분기 매출 인식 지연 문제요. 그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나왔던데요. 이 부분은 약간 회계적인 측면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복합 GLP-1 주사제 배송 주기를 기존의 2개월, 4개월, 6개월 단위보다 더 짧게 변경하면서 4분기에 약 2천만에서 2,500만 달러 정도 매출이 이연될 걸로 헤드윈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 이연이요? 네, 중요한 건 주문량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배송 시점의 매출을 인식하는 방식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6개월치를 한 번에 보내면 그 시점에 6개월치 매출이 잡히지만 1개월씩 6번 보내면 매달 1개월치 매출만 잡히는 식이거든요. 고객들의 재주문 주기가 짧아지면서 이런 효과가 점차 누적돼서 2026 하반기에는 정상화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사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배송 주기 조정에 따른 회계상 일시적 영향이라는 설명이죠. 네, 획기적인 부분까지 짚어주시니 이해가 쉽네요. 자, 이제 시야를 좀 넓혀서 국제시장 확장 전략으로 가보죠. 유럽의 4배 인수 경험이랑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문이 나왔죠. CEO가 사바인수를 국제시장 진출에 훌륭한 첫 입질, 원더풀 퍼스트 바이트였다고 아주 만족스럽게 평가했어요. 인수하자마자 바로 이익에 기여했고 훌륭한 팀과 운영 노하우, 그리고 무엇보다 값진 학습 기회를 얻었다고 강조했죠. 이 인수 덕분에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같은 주요 유럽 시장에 단번에 진출하게 됐고요. 훌륭한 첫 입질이라니 표현이 재밌네요. 단순히 시장 진출뿐 아니라 운영 노하우까지 얻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웠다고 하던가요? 유럽은 미국이랑 많이 다를 텐데요. 가장 큰 교훈은 국가별 의료 시스템이 공공 시스템이든 보험 기반이든 엄청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갈증이나 기존 시스템에 대한 불만은 미국이랑 똑같이 보편적이라는 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진료 대기 시간, 서비스 질, 개인 맞춤 케어 부족, 비용 문제, 이런 비슷한 불만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거죠. 이 점이 앞으로 글로벌 확장에 대한 자신감의 근거가 된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의 바탕으로 구체적인 다음 행보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가까운 미래에 캐나다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6년으로 예상되는 제네릭 세마글루타이드, GLP-1 성분 제네릭 출시를 염두에 두고 주요 제네릭 제조사들이랑 이미 활발히 협의 중이라는 점도 흥미로웠어요. 아, 타이밍을 보고 있군요. 네, 그렇죠. 그 외에도 브라질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고 호주나 일본 같은 다른 시장 진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진출한 영국 시장에는 추가 투자를 해서 입지를 더 다질 계획이라고 하고요. 미국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능사는 아닐 텐데 현지화 전략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을까요? 물론 각 시장의 규제나 소비자 특성, 경쟁 환경 같은 현지 상황에 맞춰서 접근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에서 성공한 그 확장 가능한 운영 모델과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케어에 대한 수요가 어디에나 있다고 보고 이걸 기반으로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약간의 광기, 크레이지니스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해서 빨리 승자가 되겠다는 야심찬 포부까지 내비쳤어요.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좀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와, 정말 공격적인 확장이네요. 이렇게 신사업이랑 해외 시장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당연히 재무적인 부분, 특히 수익성 관리가 중요해지겠죠. 마진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내년에 마진이 일시적으로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였죠. 네. CFO는 2026년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주긴 이르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과거 투자 사이클을 보면 초기 투자 이후 몇 분기 안에 오히려 빠른 마진 확장을 경험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투자 사이클은 과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장 동력, 그러니까 신규 사업, 기술 플랫폼, 인재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자신했어요. 특히 핵심 인재 확보는 아주 큰 투자 수익률, ROI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마진 확대가 멈출 수도 있다. 템포러리 포즈 고 인정했잖아요. 그러면서도 2030년 장기 목표 달성 확신은 더 커졌다고 하는 건 조금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점에 대해 CFO는 단기적인 마진 압박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이건 미래의 더 큰 성장을 위한 투자고 이 투자가 결국 2030년 목표, 그러니까 매출 65억 달러, 조정 EBITDA 13억 달러, 이걸 달성하는 걸 더 확실하게 만들어준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즉, 현재 투자가 미래 수익성과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강화하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장기 비전에 대한 경영진의 확고한 믿음을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투자를 위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하고 운용할 계획일까요? 자본 배분 전략, 특히 요즘처럼 주가 변동성이 클 때 자사주 매입이랑 설비 투자, 캐펙스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CFO는 현재 회사가 아주 강력한 잉여 영업현금 흐름이랑 풍부한 보유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자본 운용에 있어서 사치, 럭셔리를 누리고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재무 상태가 탄탄하다는 의미겠죠.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사업 성장을 위한 투자라고 못 박았습니다. 개인 맞춤 역량 강화, 플랫폼 고도화, 국제시장 확장 같은 거요. 하지만 동시에 회사의 내재 가치 대비 시장 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될 때는 자사주 매입도 좋은 투자 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아, 자사주 매입도요? 네, 실제로 지난 분기에도 주가 변동성이 커졌을 때 자사주를 매입했다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성장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되 재무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자사주 매입도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효율성에 대한 질문을 살펴보죠. 작년에 슈퍼볼 광고까지 하면서 되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는데 최근 효율성이 개선된 배경이랑 앞으로 전략은 뭔지 궁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CFO는 마케팅 효율성 개선의 두 가지 주요 요인을 꼽았어요. 첫째는 검색 같은 걸 통한 자연 유입, 오게닉이나 저비용 채널을 통한 고객 확보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얘기한 진단검사 서비스 도입이 이런 공유하고 싶은 건강관리 트렌드를 타고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둘째는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이 일회성 구매가 아니라 개인 맞춤형 구독 솔루션을 선택하면서 고객 유지율, 리텐션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고객 유지 비용이 신규 고객 확보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드니까요. 유지율 상승은 자연스럽게 전체 마케팅 비용 효율을 높이는 효과, 레버리지를 가져옵니다. 그럼 앞으로 마케팅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 효율이 좋아졌으니 투자를 줄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 확장을 위해 더 늘릴까요? CFO는 투자를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새로운 전문 분야 출시나 폐경기 지원 같은 신규 서비스 론칭, 영국 같은 기존 시장 점유율 확대, 캐나다 같은 신규 시장 진출, 투자할 곳이 많다는 거죠. 다만 투자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지켜온 원칙, 그러니까 투자하고 1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한다, Payback Period of 1 year라는 기준에 따라 신중하고 규율 있게 진행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아, 1년 내 회수 기준이요? 네, 공격적으로 기회를 잡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에는 예상보다 더 큰 성장 기회가 있을 수 있어서 투자를 늘릴 수도 있지만 이게 오히려 2030년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준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 힘센 헐스 3분기 실적 발표 Q&A 세션을 통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요약하자면 회사는 진단, 장수, 국제시장 개척이라는 아주 야심찬 미래 성장 동력에 공격적으로 베팅하면서 동시에 GLP-1 가격 전략이나 배송주기 변경 같은 단기적인 과제들을 관리해 나가고 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회사의 정체성 자체가 질병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능동적인 건강관리 파트너로 진화하려는 큰 비전을 보여줬다는 점 같아요. 저렴한 전신 진단 검사에서 시작해서 개인 맞춤형 장수 솔루션까지 연결하려는 시도. 이게 성공한다면 헬스케어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복합제재 생산의 안정성 확보라든지 빠르게 변하는 규제 환경 대응, 또 각기 다른 문화와 시스템을 가진 국제시장 공략의 복잡성 같은 넘어야 할 산도 분명 많아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질의응답 내용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푸는데 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힘센 헐스 같은 기업들이 질병 치료를 넘어서 건강 수명 연장이나 사전 관리 영역으로 나아가는 게 과연 미래 헬스케어의 보편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초개인화된 건강관리 서비스가 전 세계로 확산될 때 각국의 다양한 의료 시스템이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히게 될지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